자, 이 단백질 2차 구조라는 것은 다시 복귀하면 알파 나선 또는 베타 병풍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근데 이들은 일단 자동으로 알아서 지역적으로, 그 다음에 수소결합만 사용해서 누구들끼리에, 골격끼리에, 이것이 이제 중심어가 되겠죠. 그 아미노산들이 쫙 있으면 그 소위 말하는 골격들끼리만 수소결합을 사용을 해가지고서 알아서 자동적으로 모든 전 지역에 걸쳐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지역에서만, 그 일부 지역,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그것을 좌우하는 것은 결국 아미노산의 서열이라는 거죠. 서열이라는 얘기는 순서. 어떤 아미노산들이 어떤 조합으로 어떤 특정 지역에 존재해 있으면 그들은 어쩌다 보니 알파 나선이라는 2차 구조를 가질 것이고, 반면에 어떤 또 다른 지역에서는 베타 병풍이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이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그것을 만드는 이유는 결국 안정화. 왜 이들이 이런 것을 형성을 해? 그래야만 살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에너지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기 때문에 그냥 나도 어쩔 수 없어. 저절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절로. 자, 그런데 왜 우리가 이것을 신경을 써야 되느냐? 알파건, 베타건.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국 3차 구조라는 얘기죠. 3차 구조. 단백질의 어떤 특정한 단백질이 3차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를 알면은 모든 거의 엄청나게 큰 비밀들이 마구 풀리거든. 왜? 단백질의 어떤 구조를 알면 그 단백질의 기능을 알 수가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어떤 단백질의 구조를 알면은 이 단백질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것을 알면 이 단백질이 밉다. 이 단백질의 활성을 저해하고 싶다. 이 단백질의 활성을 저해하는 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할 때 요게 특정한 요 모양이 있잖아. 여기다가 여기를 콕 집어서 여기를 딱 막아버리는 그러한 약을 만들어 보자 하는 식으로 우리의 사실 제약이라는 것과 또는 어떤 특정한 병이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저해하는 것, 그 다음에 어떤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어떤 유전적인 기능이 갑자기 망가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식으로 단백질의 구조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3차 구조를 사실 누구나 다 알고 싶어 하는 거지. 어떤 단백질에 대해서 걔는 어떻게 생겼을까? 그런데 결국 일에는 순서가 있는 것처럼 3차 구조라는 게 어디서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런 2차 구조들이 이렇게 여기저기서 형성이 돼서 이들이 처음에 이제 갓 국수처럼 뽑아낸 이런 단백질의 2차, 여기저기서 2차 구조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끼리 상호작용을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3차 구조거든. 그러니까 그 2차 구조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알아야 그 다음 단계인 3차 구조를 알 수가 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2차 구조라는 게 결국은 이거 아니에요, 이거. 어떤 특정한 지역에 어떤 아미노산 서열이 있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무슨 알파 나선이 생기는지 베타 병풍이 생기든지 이름이 뭐든지 간에 결국 얘네들도 유전자 DNA가 어떻게 생겨 먹었느냐에 따라서 자동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지. 맞아요. 그리고 현재 이제 오늘날의 기술 발달 단계는 단백질이 이렇게 있다고 칠 때 아미노산 여기서 N, C 처음과 끝이에요. 이제 단백질이. 그러면 컴퓨터에다가 이 단백질의 아미노산 서열을 쭉 집어넣잖아요. 컴퓨터가 도와줘 하고, 그러면 컴퓨터가 알아서 여기서 여기까지 알파 나선 구조의 확률 99% 하는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베타 병풍 구조를 가질 확률 78% 하는 식으로 매우 정확하게 컴퓨터가
딱 계산을 해서 뽑아줍니다. 그리고 그 계산이, 다시 말해서 그 예측이 매우 정확해요. 아무 문제 될 게 없어. 그래서 그 정도까지 올라왔어. 이제 단백질의 어느 부분이 어떤 2차 구조를 가질지는 대부분 대충 이제 우리가 충분히 자신 있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와. 그 얘기를 왜 하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2차 구조가 결국은 이러한 2차 구조가 모여서 어떤 특정한 3차 구조를 이루는 것이라는 거 제가 지금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제 요 다음은 식은 죽 먹기 아니야. 여기서도 갑자기 무슨 뭐 창발성이 튀어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으나 맞아. 여기서도 일종의 창발성이 튀어나오는 게요. 2차 구조를 안만 봤는데 3차 구조를 예측을 못해. 예측이 안 돼. 불가. 3차 구조를 알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지무지한 노력을 했어. 방금 언급했듯이 단백질의 3차 구조란 결국 단백질이 어떻게 생겨 먹은 거냐는데 그걸 알아야 그 단백질이 어떤 기능을 할지, 그 단백질이 망가졌을 때 왜 망가졌는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 3차 구조를 알려고 하는데 그 3차 구조를 알 수 있는 기술적으로 딱 두 가지 방식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왔어요, 여태까지. 하나는 엑스레이 선을 쫙 찍어가지고서 그러면 거기에서 전자가 부딪혀가지고 딱 이렇게 찍히는 그 패턴을 읽어가지고서 우리는 그것을 엑스레이 무슨 뭐 크리스탈로그래피 뭐 얘기를 해요. 어쨌든 엑스레이 결정, 쉽게 얘기해서 엑스레이 결정 분석, 엑스선을 비추는 거예요. 어쨌든 쉽게 말해서. 또 하나는 병원에서 우리가 보는 NMR 찍는 거, 그 자기 공명 그거 찍는 것처럼 단백질에다 이걸 찍어가지고서 두 가지 방법으로 보거든. 근데 둘 다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매우 힘들어. 그래서 이러한 것에 의해서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을 한 현재 있는 존재하는 모든 단백질 중에서 파악을 한 단백질은 정말로 말해서 빙산의 일각도 빙산의 일각 부분의 딱 끝부분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극소수의 단백질 결정체만이 구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 나머지는 어쩔 거예요. 너무 알고 싶어. 안 돼, 근데 이게. 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무슨 몇십 년을 어떤 경우에 심지어 몇십 년을 그 한 단백질을 가지고 그 구조를 알아내려고 마구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돼 왔었어. 근데 여기에 이제 요즘 최근에 혁명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뭘까? 어떤 혁명이 일어났을까, 여기서? 알파 폴드라고 하는 새로운 인공지능 이름이에요. 인공지능. 알파폴드라고 하는 구글에서 인수한, 원래는 딥마인드라고 하는 인공지능 회사를 구글에서 인수를 한, 알파폴드라는 회사에서, 알파폴드 회사가 이 인공지능이, 알파폴드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그냥 아미노산 서열만, 이게 원래는 과학자들이 꿈꾸던 것이었어, 원래는 과학자들이 마치 2차 구조를 우리가 파악을 하듯이 컴퓨터가 그냥 아미노산 서열만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이런 아미노산 서열을 가진 단백질은 이런 모양을 가집니다 라고 쫙 뽑아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게 꿈이었는데 실제로 안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얘기했잖아. 안정화, 최소 에너지. 단백질이 이렇게 접히면 그 접히는 이유는 그렇게 했을 때 에너지가 가장 최소화되고 안정화되는 그 원리거든요. 그런데 그걸 계산을 해. 계산을 하다 보면 그 경우의 수가 너무 복잡해가지고 컴퓨터에 머리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이 도저히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점을 이제 착안을 해서 창조과학이라는 소위 창조론자들이 또 후벼파기 시작하면 이거 봐라. 니들 단백질 하나 접히는 그 계산도 이거 도저히 불가능한 거 아니냐. 이거 역시 다 신이 창조한 거다, 이놈들아. 하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정도로.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지. 분명히 이거 돼야 되는데 계산적으로 이걸 실현해 어떻게 보여줄 길이 없으니까. 근데 인공지능을 가지고서 인공지능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키고 했더니 드디어 결과물을
뽑아내기 시작하는데, 뭐 처음에는 좀 우스웠죠. 처음에는 아주 웃기는 짜장을 만들어내다가 이 녀석이 한 2년 전부터 갑자기 사고를 치기 시작하더니 2년 전부터는 요 엑스레이 결정 분석, 이거 매우 정확한 이런 구조 분석인데 여기와 정확도가 필적하는 똑같은 정도의 이것을 그냥 자기가 아미노산 서열만 주면 팍팍 뱉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됐다. 물론 아직까지 저도 이걸 써봤는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완벽한 모든 단백질에 완벽한 것은 아니나 이건 완전히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렇게 또다시 컴퓨터를 이용한 인공지능이 세상을 또 완전히 뒤집어버린 사례가 여기서도 또, 왜냐하면 누누이 강조하지만 단백질의 구조를 파악 또는 예측한다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인공지능이 가능하게 해준 사례거든요. 그래서 재작년인가 뭐 무시해 그런 거야, 뭐 소리 나올 수 있지 뭐. 재작년인가 SK 무슨 바이오팜인가 하는 우리나라 회사에서도 새로운 개념의 코로나 백신을 만들었다고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거든. 그거 요 인공지능 여기다 부탁해가지고서 하나 만들어줘. 단백질 구조를 한번 짜줘. 그래서 그 구조에 맞게 항체를 개발을 해가지고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활용을 해야죠. 그래서 요 인공지능을 이용을 한 단백질 구조 예측이라는 요 분야는 이 미래를 바꿀, 앞으로 10년 안에 미래를 바꿀 10대 기술 중에 하나, 이 생명과학 쪽에 있는 기술만이 아니라 모든 전체 과학 기술 중에 10가지 기술 중에 하나로 간주되고 있을 정도로 임팩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단백질의 3차 구조에 관한, 그러니까 단백질의 3차 구조라는 것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소위 말하는 그 단백질 접힘이 완성이 돼서 이게 왜 중요하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구조라는 것이 거기에 밀접하게 관련이 되기 때문인 거죠. 이 전체적인 구조인 것이죠. 그럼 3차 구조는 2차 구조와는 달리 어떠한 방식에 의해서 누가 참여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는 곁사슬들이 나설 때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2차 구조와 3차 구조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2차 구조는 뭐였지? 골격들만의 자기들만의 릴리기였었는데 이제는 3차 구조는 이제 나도 우리들끼리 뭔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3차 구조들은 곁사슬들만의, 그 다음에 더 이상 수소결합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수소결합을 포함한 모든 비공유결합을 여태까지 우리가 본 비공유결합 뭐였죠? 이온결합이 있었죠? 수소결합이 있었죠? 반데르발스 결합이 있었죠? 그 다음에 소수성 상호작용이 있었죠? 소수성 상호와 반데르발스는 같은 맥락이었지만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같이 어우러서 함께 참여를 하는 그 결과로 3차 구조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에 예외가 하나 있어요. 공유 결합이면서도 3차 결합에 참여하는 결합 하나 누구였지? 그 이름이 바로 전 세션에 봤잖아. 황당한 이황화 결합이었잖아. 이황화 결합은 공유 결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3차 구조를 만드는데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요 기능은 바로 그 3차 구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라는 것. 이거 역시 사실은 자동으로 형성이 돼야만 되는 거죠. 이거 역시 이 3차 구조가 만들어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가장 안정적인 구조이기. 예를 들어서 누누이 보여드렸지만 이게 내가 전체적인 단백질이라면 이 부위는 소수성 부위야. 그럼 물과 접촉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는 자기가 죽어 이렇게 접어 들어갈 것이고 스스로. 이 부위는 친수성으로서 물과 접촉이 가능한 부분이니까 겉을 쌀 수 있을 것이고 하는 그러한 원리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형성이 물론 돼야만 돼. 그런데 그것이 모든 단백질이 항상 다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떤 경우에, 뭐 여러 가지 다른 경우도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게 우리가 이렇게 단백질이 3차 구조가 자동적으로 접혀져야만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는 어떤 단백질의 경우에는 그것이 자동적으로 되지 않고 자동으로 되는 것을 방치했다가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접히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뒀다간 아주 폭망하는 경우. 그래서 누군가가 개입을 해서 잠깐 내가 좀 너는 좀 내가 개입을 해야 되겠어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을까? 혹시 사례. 자, 이 정도면 인센티브 됐나? 플러스 1점. 어떤 경우면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내버려 두었다가는 큰일이 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단백질을 3차 구조를 결정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 예. 응? 암이 암. 암이라고 그냥 너무 뭉뚱거려서 얘기하는데 그거는 암은 단백질 돌연변이에 의해서 생기긴 하나 뭐 경우마다 다르니까 어떤 특별한 원리에 의해서 모든 암을 그렇게 얘기하기는 어떤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암이 발생할 수도 있겠으나 예. 암이 증식을 할 때 효소가 필요한 그러니까 암이 증식을 할 때 이제 그냥 자동적으로 구조가 형성되는 걸 내버려두면 암이 더 증식을 하고 변변이 많이 아무래도 좀 약간의 비약이 좀 있어요. 거기서 좀 더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다른 사람 혹시 또? 자, 이게 단백질이라고 칩시다. 긴 국수처럼 새롭게 쫙 뽑아낸 단백질. 근데 단백질을 국수처럼 뽑아내서 그러니까 단백질은 리보솜에서 이렇게 나와요. 뽑아내기 시작해 단백질을. 뽑아내는 중간에 이건 처음 나오는 거고 아직도 지금 다 안 끝났어. 그러니까 이게 처음이고 끝이라고 칩시다. 근데 이 단백질은 다른 단백질에 비해서 엄청 길어, 커.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지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요 부분이 지금 갓 뽑혀 나온 거야, 지금. 나머지 요 부분은 지금 아직 만들어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이 뽑혀 나온 부분은 지금 여기서 세상 밖으로 나오자마자 무슨 짓을 할까? 접겠지, 지가. 자동적으로 접잖아, 여기는 지들끼리. 이게 보통의 경우는 이렇게 나오자마자 여기서 끝되니까 자기들끼리 접어서 이렇게 모양을 만들겠으나, 만약에 이 단백질이 매우 큰 단백질이라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는 여기는 아직 다 완성되려면 멀었어, 여기는. 그런데 지들끼리 접어. 그럼 원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단백질은 원래는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야, 유전자가. 나름대로의 어떤 이러한 단백질이 만들어져야지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계획이 완성되려고 그 참을성 없이 여기서 요것만큼만 만들어진 자기들끼리 미리 접어버리면 엉망이 되는 거 아니야, 이거. 이 경우는 이거 그대로 내버려 뒀다간 폐기물만 쌓이는 거지. 어떻게 해야 될까? 나오는 순간에 여기 지금 이렇게 나오는 애들 경거망동하지 말고 기다리라라는 신호를 보내줘야 될 거야. 어떻게 보낼까? 여기를 일단 비닐로 싸야 되겠지, 여기. 접히지 못하도록 여기다 비닐로 포장지를 싸놓고 기다리고 있다가 얘네들이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포장지 딱 벗겨가지고서 자, 이제 접어. 라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어떤 개입이 들어가야 긴 단백질들은 자동적으로 접게 자율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닌 거지, 여기서. 자율대로 놔뒀다가는 여기서 쥐들끼리 하고 있는 동안에 얘네들은 거기에 아직 참여할 기회가 없으니까 전체적인 단백질 구조는 아주 개판돼서 폐기, 수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포는 무엇을 진화를 했을까? 잠시만 기다려. 내가 여기는 잡고 있을 테니까. 잡고 있다가 나중에 다 끝나면 풀어줄게. 그때 가서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내가 조금 도와줄게. 심지어. 처음이라서 네 단백질 접는 것 이번 일은 처음이라 니들이 잘 모르지? 내가 한번 도와줄게. 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 셰퍼론이라고 하는. 그게 바로 샤페론 또는 셰퍼론이라고 하는 단백질이에요. 셰퍼론이 누구야?
단백질이야. 마치 양치기라는 어원에서 출발한 건데, 얘네들이. 그러니까, 목동처럼 이렇게 몰고 다니는, 그래서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 안에는 그러한 가이드, 단백질 접힘의 가이드 역할을 해주는 많은 단백질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단백질들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저절로 원래 우리가 바라던 대로 접혀주는 것이 아닌 경우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 좀 이따 이제 셰퍼런에 대해서 조금 더 한 번 더 부연 설명이 되긴 하겠지만, 자, 거기 이제 3차 구조고 4차 구조라는 것은 뭐냐면 헤모글로빈이 가장 대표적인 4차 구조에 이런 것처럼 여기는 콜라겐 단백질이라든가 히모글로빈 단백질이라든가 하는 것들은 이 세 개의 가래떡 같은 콜라겐의 경우 세 개의 가래떡 같이 생긴 각각의 독립적인 3차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세 개가 서로 뱀 또아리 틀듯이 엉겨가지고서 하나의 기능적인 콜라겐을 형성하는 것이고, 헤모글로빈의 경우는 이 네 가지가 두 개의 알파 체인이라고 하는 두 개의 베타 체인이라고 하는 각각의 3차 구조가 완성된 단백질들이 네 개가 모여서 하나의 기능체로서 이제 산소 공급을 하는 기능을 수행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제 이런 애들은 4차 구조를 가진다고 얘기를 해죠. 4차 구조. 다시 말해서 4차 구조란 이러한 3차 구조가 두 개 이상의 3차 구조가 모이면, 그래서 그걸 기능체를 형성하면 우리는 그것을 이제 그제서야 비로소 4차 구조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이 헤모글로빈의 경우는 매우 대조적으로 이거 있잖아요. 마이오글로빈이라고, 미오글로빈이라고 하는 헤모글로빈과 매우 비슷한, 똑같이 산소를 공급하는 것인데, 이제 운반하는 것인데, 우리의 근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이 미오글로빈은 요거 하나짜리 3차 구조로만 이루어지는 요거 하나로서 솔로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혈액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은 4개가 같이 뭉쳐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서 그것이 이제 3차 구조와 4차 구조의 차이를 극명하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3차 구조는 아까 언급했듯이 일단 겹사슬, 비공유결합 플러스 공유결합 중에 하나인 이황화결합이 참여를 해서 만드는 결과물로서, 자, 이것이 하나의 이 긴 가래떡 같은 것이 단백질의 처음과 끝의 골격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이들이 일직선으로 놓여 있지 않고 이런 식으로 특이한 어떤 항아리 비슷한 모양을, 일종의 3차 구조를 이렇게 형성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서 대표하고 있는 몇 가지 종류의 다른 비공유결합 플러스 원공유결합 하나가 이렇게 이것을 붙들어 매 놓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이죠. 자, 여기서 있는 요 결합 뭐 같아요, 이거? 이게 무슨 결합일까? 수소 결합, 맞지? 왜? 이쪽 수소가 욕심 많은 산소와 결합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옆 동네에 있는 또 다른 산소하고 띠띠띠띠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수소 결합 아니에요. 얘는 뭘까? 노골적이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노골적이잖아. 이온 결합이겠지. 얘는 CH3CH는 그러니까 소수성 물질이지. 소수성 물질끼리 서로 이렇게 뭉치는 소수성 상호작용에 의한 반데르발스 결합이 형성이 되겠지. 그럼 얘는 누굴까? 이황화 결합이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런 3차 구조를 이루는데, 만약에 이들 중에 하나라도 어떠한 연유로 여기다 무슨 이상한 화학 물질을 첨가를 한다든가 해서 이런 특이한 어떤 민감한 결합이 파괴가 된다면, 왜냐하면 이들은 공유결합과는 다르게 훨씬 약한 결합이잖아. 쉽게 부서지는 결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부서질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얘네들이 파괴가 되면 우리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졌다고 해? 그것을 우리는 단백질이 변성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프로틴 디내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DNA의 경우에는 DNA가 이렇게 이중사슬로 되어 있잖아요. DNA 이중사슬을 표현했을 때 얘가 각각의 서로 각자 제각길 가자 하고 이렇게 두 개의 단일 가닥으로 이렇게 나눠버리게 되는 이 경우도 우리는 변성, 디내추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해. DNA에서도. 그런데 이 DNA를 디내추레이션 시킬 때는 물론 화학물질을 써도 되지만 가장 심플하게 간단하게 이 DNA를 디내추레이션 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뭘까? 가열하면 돼. 뭐 100도까지 안 가도 돼. 짧으면 짧았어. 여기다가 열을 좀 가해서 뭐 7, 80도 정도 이렇게 하면 애들이 떨어져 나가, DNA가. 좀 미안하지. 멀쩡한 DNA 이렇게 떨어져 나가면 안 미안해? 안 미안하면 됐고, 난 미안해. 그래서 미안하면 다시 사과하고 다시 돌아가라라고 하면 이 친구들은 쿨해서 쿨링을 하면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서 야 미안하다 잘못했다 내가 생각이 짧았다 다시 돌아가 하면 그냥 돌아가 저절로. 다시 말해서 이 변성과 다시 돌아가는 리내추레이션이 가역적이라는 얘기죠. 쉽게. 자, 이 변성에는 근간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 얘네들이 왜 변성이 된 겁니까? 아, 열이 무슨 짓을 한 거야, 얘네들이? 결합, 무슨 결합? DNA 두 개의 가닥을 붙들고 매고 있는 결합, 화학 결합이 뭐예요? 어? 몰랐어, 그거? 깜짝 놀랐네, 나도. 이거 수소 결합 아니었나? 보강을 안 받구나. 보강 보라니까, 제발. 수소 결합이에요, 수소 결합. 어? 그러니까 이 수소 결합을 열로 그냥 쉽게 파괴시켜. 그 다음에 여러분들 실험실에서 DNA 침전시키는 실험 아마 해봤어요? 알코올을 때려 넣었더니 갑자기 호연 떡 같은 게 막 떨어져 내려. 아, 이게 DNA다라고 조교가 뭐 뻥인지 아닌지 알 게 뭐야. 어쨌든 이게 DNA라네. DNA가 왜 알코올을 넣었더니 침전을 해? 수소 결합이 파괴가 되죠, 여러분. 수소 결합이 파괴가 되면 원래 잘 녹아있던 것들이 물 밖으로 삐져나와가지고서 침전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한 알코올에 의해서도 얘네들이 파괴가 되지만 열에 의해서 쉽게 수소결합 파괴돼. 그러나 DNA 같은 경우에는 수소결합에 의해서 간단하게 지금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원상태로 돌리면 다시 25도 정도로 돌리면 자기들끼리 다시 찰까닥 붙어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돌아가. 그러니까 뭐 서로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은 아주 심플하고 쿨한 거지. 그런데 이제 단백질의 경우는 이게 안 된다는 얘기죠. 한번 망가지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수소결합으로만 돼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복잡한 것들이 개입이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일단 어떠한 것들이 그러한 변성을 초래할 수 있느냐를 살펴보면 일단 여기다가 갑자기 비눗물을 막 쳐버리면 어떻게 될까? 어떤 결합이 파괴가 될까, 여기서? 비눗물 하면 뭐예요, 비눗물? 우리는 비눗물을 어떨 때 씁니까? 비누 어떨 때 쓰지? 뭐 지우려고 써요? 비누는. 웬만한 경우는 그 물로 씻어도 되는데 비누를 씻는 이유는, 비누를 사용하는 이유는 세균도 세균이지만 기름때 지울 때 비누, 기름때. 세제라는 얘기는 그 소수성, 비극성인 그런 물질들을 녹여버리는데 이러한 비누가 아주 특효거든. 자, 여기서 어떤 결합이 그러니까 이 세제에 의해서 가장 민감하게 파괴가 될까? 소수성 결합. 비누가 들어가면 비누 소수성 물질이잖아요. 저기 붙어가지고 야 나도 소수성이야. 나랑 놀자. 왜 니들끼리 붙어? 나랑 놀아. 그럼 이게 파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제는 이러한 소수성 결합을 파괴시켜버립니다. 강한 산이나 강한 알칼리 여기다 치면 누가 제일 두려워할까? 산도는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이온이 결정해, 산도를? 수소가 결정하지. 그러니까 강한 산이라는 얘기는 여기에 갑자기 수소 이온 농도가 엄청 많아졌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여기 이러고 있을 때 여기에 끼어들어갖고 야 나도 수소야. 나랑 같이 놀자 하고 수소 이온들을 수소 결합을 전부 파괴시켜 버리는 거죠. 또는 알칼리면은 이러한 수소들을 넙죽넙죽 받아 줍줍하는 성질이 매우 강하잖아. 그러니까 얘네들 다 파괴시켜 버리는 거고.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될까? 열에는 장사 없지. 모두가 다 파괴가 돼버리지. 왜? 열을 가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돼요? 분자 운동이 엄청 빨라지잖아. 열에 의해서. 그럼 분자 운동 에너지가 빨라지면은 이 운동, 얘네들을 붙들어 맬 수 있을 만큼, 얘네들이 너무 빨리 움직이니까 전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파괴가 되는 거고. 여기다가 엄청난 짠 소금물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 누가, 소금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대신에 염소가 여기 들어가서 나랑 놀자. 그러고, 얘 대신은, 소듐이 들어가가지고 나랑 놀자 하고, 그래서 파괴가 돼버리는 거죠. 알코올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소결합은 역시 또 알코올에 의해서 파괴가 되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환원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환원제. 이 황화결합을 여기다 수소를 붙여서 다시 되돌려버리는 그런 특정한 화학약품을 환원제라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는 이렇게 단백질 변성은 한번 되면 단백질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해 하고 풀어지게 되면 아 미안해 DNA 경우처럼 미안해 내가 미안해 하고 다시 돌아가줘 이렇게 하기가 매우 힘들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힘들다라는 걸 여러분도 이미 피부로 느끼고 있어요. 아침마다 거의. 아침에 일어나서 계란을 하나 탁 깨가지고서 프라이팬에다가 딱 지지는 순간 그 맑은 계란에 나왔던 그 액체가 그 단백질 덩어리 아니에요. 그 맑은 액체가 뭐 어떻게 돼? 흰 떡이 돼버리잖아.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단백질이 변성이 돼가지고 침전이 돼서 딱 눌러 붙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미안해가지고서 그 단백질을 다시 돌리려고 그래 본 적 있어요? 계란 프라이된 계란을 다시 맑은 계란물로 바꿔본 적이 있는 사람. 여기는 없구나, 아직. 나도 아직 못 해봤어요. 근데 해본 사람이 있대.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계란이 그런 식으로 떡이 돼서 다시 못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듯이, 야, 이거 힘들구나. 그러니까 단백질이 변성이 되면 다시 되돌리기 힘들겠구나. 라는 것을 피부로 느껴왔는데, 그것을 이제 과학자들이 받아들였지. 아이, 단백질은 안 돼, 이거. 아주 극히 일부 단백질들이 간혹 가다 아주, 천재이루에 아주 운 좋은 케이스에 된 적은 있으나 아주 작은 단백질이. 일반적으로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단백질은 구조가 한번 망가지면 끝장이라는 얘기거든. 좀 이따 나올 우리의 진도에는 미치지 못하겠으나,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고 한국말로 그게 뭐냐? 시스틱 파이브로시스, 낭포성 섬유증. 그 낭포성 섬유증이라는 게 사실 그래서 생기는 건데, 어쨌든, 그런데 최근에 한 4, 5년 전인가? 그것도 호주의 어떤 과학자들이 진짜로 계란을 이렇게 프라이가 돼서 떡이 된 계란을 다시 맑은 액체 계란으로 되돌리는데 성공을 했다는 사례가 있어요. 나 아니지? 오케이. 그게 그 중요성은 결국 단백질 변성이 됐던, 변성이 됐던 단백질을 다시 복원을 시킬 수 있다는 하나의 가능성을 제시한 거거든. 그러니까 그 포인트는 뭐냐면 여태까지는 단백질은 한번 변성되면 절대로 다시 되돌리기 힘들다, 없다, 불가능하다라는 그러한 철칙이 하나의 독트린이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지. 아니야,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우리가 하면 이것도 역시 되돌릴 수 있어라는 세상이 이런 식으로 계속 바뀐다는 얘기입니다. 자,
샤페론 단백질이 이제 그 도우미들이라고 얘기했잖아. 단백질 접힘을 도와주는 도우미야, 샤페론은. 그러니까 모든 단백질들이 도와주는 이 샤페론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나 그런 것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어. 또 도움이 필요한 경우가. 그런데 이제 그거 말고도 또 한 가지 샤페론 단백질들의 또 한 가지의 충격적인 사실은 희샥 단백질, 한국말로 번역을 그냥 적나라하게 날것으로 번역을 하면 열충격 단백질이 되겠지. 열충격 단백질. 그렇게 번역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조금 그냥 보통 일반적으로 원어를 써서 희샥 단백질이라고 통용하는 경우가 더 많고 어쨌든 이름이 왜 얘네들이 열충격 단백질이었을까? 열받으면 튀어나오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누군지 뭔지는 몰랐어. 옛날에 식물에서도 세균에서고 동물에서고 갑자기 열을 받으면 동물의 경우 37도, 섭씨 37도에서 이렇게 있다가 갑자기 온도가 42도로 올라갔어. 그래서 사우나를 들어갔어. 그랬더니 갑자기 어디서 갑자기 듣도 보도 못한 단백질이 여기서 뻥뻥뻥뻥 튀어나오는 거야. 너 어디서 너 뭐야? 누구야? 왜 갑자기 튀어나왔어? 열만 받으면 갑자기 등장하는 단백질이야. 나만 그런가 했더니 세균에서도 봤더니 세균도 37도에 키우던 세균을 42도로 온도를 올렸더니 갑자기 그 똑같은 단백질들이 뿅뿅뿅뿅 튀어나와. 너도 그러네? 열 받으면 튀어나오는 단백질이 너도 있구나. 식물도 그래. 그러니까 모든 동식물을 망라하고 모든 생명체에서 열 받으면 튀어나오는 단백질 해서 열충격 단백질, 희샥 단백질이라고 이름이 붙어진 거거든요. 근데 뭐 하는 애들인지는 몰랐지. 뭐하지? 도대체 얘네들은 왜 튀어나올까? 모르긴 했으나 상상은 해볼 수 있잖아요. 열만 받으면 튀어나오는 단백질이니 이들은 기능은 뭔가 열과 관련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마도 과학자들은 열 받으면 안 좋잖아. 세포. 예. 그랬을 때 그 열의 데미지를 피해를 최소화시켜서 세포의 생존을 연장시킬 수 있는 그런 단백질인가 보다. 라고만 막연히 생각을 해왔어요. 오랫동안. 맞지? 사실 맞아요. 맞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열충격 단백질들이 뭐하는 친구들이냐 하는 것을 나중에 알고 보니 샤페론이라니, 샤페론이라니. 그러니까 샤페론은 단백질 접힘을 도와주는 단백질이면서 동시에 이러한 경우에 갑자기 열을 받는 이런 고온 경우에 세포가 이제 큰일 났다 싶은 거야. 그래 일단 위기 상황이잖아. 갑자기 온도가 올라갔어. 고온이야. 큰일 났어. 곧 있으면 우리는 다 죽을지도 몰라. 이러다 다 죽어. 그런데 일단 보호를 해야지. 민감한 단백질부터 일단 보호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보호를 할까? 그럴 때 열충격 단백질들이 튀어나와가지고 마치 포장지 씌우듯이 민감한 그 구조를 딱 싸매고 있다. 이렇게 있다가 그 상황이 종료되면 사라지는 그런 역할을. 결국 이들도 샤페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만약 샤페론 단백질들의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이건 살 생각을 포기해야지. 특히 세균 같은 경우에 워낙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샤페론 유전자가 망가졌다? 살 생각을 포기해. 그럼 그런 단백질들은, 그런 세포들은 못 삽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지. 생존에 필수적인, 단백질 접힘이 그만큼 생존에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이고, 그것의 이 연장선으로 우리가 이 낭포성 섬유증에 관해서 볼 수가 있으나 깔끔하게 중간고사 이후에 보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딱 시험 범위이고,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조금 진도가 늦긴 했으나,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중간고사 이후부터 살펴나가기 시작합시다. 그래서, 중간고사 준비들 잘 하시고, 다시 언급했듯이 혹시 무슨 질문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시험에 관련된 것을 저랑 소통하시기 바랍니다. 안녕.